안녕하세요, 정원규입니다. 요새 하도 코로나 때문에 온 전 세계가 다 이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코로나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미국 전역 공항, 미국 전체 공항의 그 승객수 그걸 카운트하는 게 아마 이게 검역대를 통과하는 사람 검역대하고 세큐리티 보안을 통과하는 사람을 그 공항 출입하는 통계로 잡는 모양인데 그게 5월 달에 80%가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들락날락 하던 게 이제 200만 명밖에 들락날락 안 한다는 얘기죠. 뭐 공항들이 다 비행기 회사도 마찬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뇌에도 감염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 뇌에 감염이 돼서 아주 복제 능력도 3일 동안에 10배 정도로 이렇게 빠른 그런 변형된 바이러스가 있다는 얘기를 존스 홉킨스에서 내놨습니다. 또 독일에서는 아바뚜어, 이게 도살장이죠. 도살장에서 1000명이 일시에 확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6월 20일자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건데 이건 뭐 대단한 아주 큰 쇼크입니다. 독일이 지금 아주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한 2주 전 얘기입니다만은 또 중국이 프리메이슨이라고 아시죠? 무슨 뭐 비밀 결사 자유를 수호하는 비밀 결사 조직 뭐 이게 사실 실존 여부도 확실치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프리메이슨 또 노르웨이에서 생산되는 그 살몬 그 연어죠. 아주 제일 전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지가 먹고 있는 살몬의 70%가 노르웨이에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노르웨이 살몬 또 빌 게이츠 그 미국의 그 재벌인가요? IT 계통의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중국을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로 몰아붙이고 있다. 사실은 노르웨이 살몬이나 이런 데서도 코로나가 나오고 시작한 거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걸 벗어나려고 아주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뭐 프리메이슨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고 노르웨이 살몬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고 빌 게이츠도 중국을 아주 그 코로나 진원지로 하고 있다. 이런 정부가 그런 뭐라 그럽니까? 페이크 뉴스를 이렇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 사천성 청도라고 그러죠. 청도에서 약 3조 달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곱하기 1000 하니까 3천조의 그 거품, 그 펀드를 사기친 펀드가 지금 말썽이 생겼습니다. 원금은커녕 이자는커녕 원금도 아주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몇백만 명의 투자자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데입니다. 또 일본이 이제 홍콩이 그 중국에서 보안 그 기관을 설치해서 홍콩의 그 기존 지위를 중국의 일부로 이제 만드는 그 홍콩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전부 다 돈이 빠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펀드 매니저, 거기 직원들 또 투자자들 중에 일부를 일본이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무료로 주고 주택도 싸게 정부가 해주겠다. 홍콩에 있는 모든 그 자본시장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경으로 와라 하고 지금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죠.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걸 유치한다거나
뭐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중공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습니다. 일본과 지 정부의 태도가 아주 굉장히 대비가 되네요. 지난번에는 제가 생활 역사를 이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지 아버님이 한동군 장교가 될 뻔했다는 의무장교죠. 중령 될 뻔했는데 이제 그거를 거절하고 한국에 다시 오셨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광교산 상공의 6.25 첫 공중전. 6.25가 발발하고 나흘 있다가 29일 날 광교산 수원의 그 광교산 상공에서 B-29 한 대하고 이북에서 내려온 야크기 소련제 야크기 2대가 이렇게 공중전을 한 걸 제가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때 6살인데 그 얘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3, 4년 전부터 아버지는 수원 도립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영등포와 수원으로 나뉘어 살던 우리는 6.25 전해 모두 수원으로 합쳤다. 팔달산 남동쪽 기슭에 있는 관사는 조그만 수원의 시내를 바로 밑에 깔고 멀리 북동쪽으로 광교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문에서 집까지 50여 미터는 좋게 되는 비탈길을 걸어야 했는데 정원은 나무로 빽빽한 숲 그 자체였다. 이곳에서 둘째 영은 숲속에서 윙윙대는 벌을 쫓는답시고 장대로 밤나무에 붙은 벌집을 들쑤셔댔다. 그 덕에 윤교영과 나는 벌들에게서 작은 밤톨만한 혹을 빡빡 밀은 동그란 머리통에 몇 개씩 선물 받았다. 우리는 들은 풍어로는 있어서 된장을 잔뜩 처발랐고 퇴근한 아버지에게서 암모니아 어쩌고 하는 칭찬을 들었다. 중학생이던 큰형은 이때부터 천안과 서울을 운행하는 통근열차로 통학을 했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 반 기차를 타는 생활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9년이나 했다. 우리 집 정문 앞 큰 길가에는 커다란 양푼에 물을 담고 방개를 풀어 코 묻은 돈을 노리던 방개 장소가 있었다. 당시에는 귀한 카라멜과 박하사탕 그리고 풍선을 통 주위에 늘어놓고 상품으로 주었는데 방개란 놈은 통을 몇 바퀴 뱅뱅 돌고는 꼭 빈칸을 찾아 들어갔다. 그러면 방개 장수는 망치와 꿀로 목판에서 엿을 한 조각 잘라 주었다. 우리 집 뒷방에는 공시성을 가진 깔끔한 젊은 부부가 세를 살았다. 그 집에는 당시에는 보기 힘든 제니스 라디오가 있었는데 눈치 빠른 어머니는 이 부부가 라디오로 이북과 암호를 주고받는 빨갱이라고 했다. 과연 이 부부는 전쟁이 발발하던 6월 25일 아침에 온다간다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그때는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고 불렀다. 나는 어머니가 왜 그때 빨갱이들을 신고하지 않았지? 하고 몇십 년이나 지난 한참 후 궁금해했다. 방개를 구경하며 정신을 팔고 있는데 흰 두루마기에 하얀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 한 분이 나에게 돈을 집어주고 집으로 올라갔다. 피난을 가서 알았지만 내 6째 종조부였다. 그분은 수원에 사는 당신 큰딸, 즉 내 당고모를 보러 올라오면 빠지지 않고 꼭 우리 집을 들렀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38도선을 넘은 북한군은 불과 이틀 후인 27일 밤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30일까지 3일을 서울에서 머물렀다. 김일성은 남한에서 봉기가 일어나면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전 국토를 장악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 남조선 노동당, 이 남노당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남노동 당수를 하다 월북해서 외무상으로 있는 박헌영의 말을 믿은 김일성이 누른 꼼수였는데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침략자 소리를 들을 일도 없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 귀중한 72시간을 번 국군은 전열을 정비하고 낙동강 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김일성은 휴전 한 달 후인 1953년 8월에 박헌영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고 2년 후 12월에 처형하였다. 미국은 27일 유엔 안보리 결의로 한국전 참전을 결정했다. 그리고 29일 도쿄에 있는 미국의 극동군 사령관 메가더가 전선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비밀리에
수원 비행장에 내려 바로 노량진의 흑석동으로 가서 강 건너 북쪽의 서울 상황을 살펴보았다. 노량진과 용산을 연결하는 제1한강교는 27일 폭파로 이미 끊어진 상태였다. 아마도 이를 공중에서 엄호하던 미군의 B-29 폭격기 한 대가 우리 집서 건너다 보이는 광교산 상공을 돌고 있는데 이때 강 건너 북쪽에서 자그마한 전투기 2대가 달려왔다. 셋은 서로 꼬리를 물고 공중전을 하는데 드르륵 하는 기관총 소리가 멀리 수원 팔달산에서 바라보는 우리 귀에도 들렸다. 그러기를 이분여 하더니 전투기 한 대는 연기를 내며 추락하고 한 대는 북으로 기수를 돌렸다. 전날인 28일 광교선 자락의 광교 저수지 옆에 사는 아버지 친구 수원 북중 이종대 선생 댁으로 피난을 갔다가 빈 집만 구경하고 되돌아온 다음 날 이 진기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늦어도 27일까지는 대부분 피난을 떠났는데 아버지는 27일도 출근을 했다가 텅 빈 병원을 보고서야 비로소 다음 날 광교 저수지를 찾았다. 그리고 할 일 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와 하루를 더 자고 이튿날 29일 집을 나서서 예산을 향해 피난길을 나섰는데 떠나기 전 이 진기한 구경을 하게 된 것이다. 이 광교산은 1636년 청나라의 침입이 있던 병자호란 당시 남한 산성에 피난가 있던 왕 인조를 구하려고 멀리 전라북도에서 올라온 조선 지방군 1만 3천 명이 청나라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한 곳이기도 하다. 19살 큰 누나부터 시작해 3살 막내까지 7자녀 9식구의 대부대였다. 어머니는 소금과 깨를 넣고 주먹밥을 만들었다. 어머니는 3살 막내를 업고 보따리를 머리에 이었다. 모두 짐을 이고 지고 들고 하였다. 8살 윤교영은 가방을 메고 막대기를 지팡이 삼아 들었는데 잘 걷는다 소리에 어찌나 빠르게 내빼던지 몇 번을 불러 세워야 했다. 나이에 비해 키가 유난히도 작았던 나는 빈손인데도 캥캥 울며 가다 섰다를 했다. 우연히 먼 일가 할머니를 만나 반나절을 업히기도 했지만 수원부터 예산까지 300리 길은 멀기도 멀었다. 평택에서 찔러간다고 천안을 안 거치고 바로 서해안 쪽 둔포를 거쳐 온양으로 빠졌는데도 예산까지는 얼추 100km가 되었다. 약 250리 되는 거죠. 온양에서 예산은 잠깐이다. 그래도 우리는 길에서 하루를 자고 온양에 도착해서 수원 살던 당고모 시댁에서 또 하루를 신세지고 2박 3일 만에 예산에 도착했다. 첫날 밤 나무의 집 처마 신세를 질 때는 아버지랑 큰형이 열심히 짚을 날라서 바람과 이슬을 가렸다. 그나마 비도 안 오고 새벽 기온도 내려가지 않아 다행이었다. 집 떠난 첫날 우리는 수원을 벗어나 오산 미처 병점 부근에서 바로 북한 전투기의 공습을 받았다. 길에서 조금 벗어나서 있는 방공호를 찾아 들어갔는데 웬 중년의 남자가 아버지에게 왜 피난을 가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외팔이었던 그 사람은 술도 마셨고 얼굴도 벌겋게 달아있었다. 그 사람은 잠깐 뭘 좀 가지러 간다며 구를 나갔는데 그 사이 큰 누나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서둘러 가족을 밖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서울이 유엔군에 수복되면서 넉 달 후 수원에 돌아왔는데 그 굴에서 여러 가족이 수류탄에 몰살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말 그대로 새빨간 빨갱이였던 이놈이 아버지가 의사이고 공산군을 피해 남으로 간다고 하니까 숨겨둔 수류탄으로 우리를 해치려고 했는데 눈치 빠른 큰 누나 덕에 우리는 피하고 애꿎은 다른 가족이 당했다. 좌익들은 사상이 다르면 적으로 간주했고 죽여 없애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6.25 전쟁 중에는 정작 북에서 내려온 인민군은 보지도 못한 채 숨어있던 좌익들이 제 세상 왔다고 날뛰는 바람에 그들에게 생으로 당한 사람들이 무척 많았다. 평택 부근에서는 총 하나에 수통만 달랑 찬 군인 하나가 피난민 대열에 끼어들었다. 한데 북한군 전투기가 군인을 노리고 사격을 하면 민간인이 다친다고 사람들이 성화를 냈다. 그 군인은 결국 저 멀리 보이는 야트막한 산을 향해서 눈길로 접어들었다. 어린 나에게도 그 군인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퍽 야박하게 느껴졌다. 길가에는 가끔 너부러진 시체도 있었는데 우리 꼬마들에게는 그 참혹한 모습을 못 보게 했다.
그래서도 나는 시체 썩는 독특한 냄새도 맡았고 흘낏 그 형상도 보았다. 비위가 약한 어머니는 이때 맡은 시체 썩는 냄새가 어찌 지독했던지 뇌에 각인되어 피난 내내 몇 달을 헛구역질을 했는데 그래서 만이는 안에서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15년 후인 61세의 폐암으로 돌아갔다. 우리 부모님 제1의 걱정거리는 키도 크고 얼굴도 곱상한 19살 큰 누나였다. 평택에서 서쪽으로 꺾어져 둔포, 온양을 지나 예산에 이르는 길은 먼지가 풀풀 기는 신장로였는데 피난민은 많지 않았고 주위에 논밭은 푸르렀다. 우리는 한 사람도 아프거나 다친 데도 없이 무사히 예산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북한군에게 추월당할까 몹시 걱정했다. 하지만 천안에서 서해 장항 방향으로 틀어지는 쪽은 저들의 주 공격로가 아니었는지 우리는 인민군을 석 달이나 지난 9월 말경에나 구경할 수 있었다. 전쟁 초기에 전해들은 오로지 부산 방향으로 거세게 밀어붙여서 낙동강을 건너 정부를 해운대 앞바다로 쓸어넣는 데 온 힘을 집중했다. 어머니는 지니고 있던 옷까지도 처분하고 얻기도 하고 돈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서 가족을 억척스럽게 구해 먹였다. 풋풋한 충청도 인심도 한몫했다. 하지만 물정 모르는 나 같은 어린 것들을 먹이느라고 우리 부모와 형, 누나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인민군을 맞으러 이제 서울로 제 큰아버지가 6.25 때 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보다 2살이 위인 내 큰아버지는 15세 장티붓으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동생을 둔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막내 여동생은 일찍 3살에 병으로 죽었다. 집안 간 세교가 있던데 외삼촌과는 얼마간 휘문고보도 함께 다녔다. 고보는 지금의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합쳐놓은 5년제 학제이다. 내 큰아버지는 신식물이 좀 들기는 했지만 새로운 서구 문화와 사상을 온전히 이해한 인텔리까지는 아니었다.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들어서 아는 정도였을 터인데 바로 이 어중간한 지식 때문에 많은 사람이 화를 당했고 내 큰아버지도 그 중의 하나였기에 살펴보려 한다. 몇 개의 공국으로 구성된 옛 독일 연방의 사회주의자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 또는 노동자 계급으로 해석합니다.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혁명만이 자본가들이 득세하는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의 시대 상황은 땅을 소유한 전통 지주계급과 100년 전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부자가 된 극히 소수의 신흥사업과 그리고 식민지를 경영하는 몇몇 기업과 왕족이 부를 거머쥐고 있던 때였다. 마르크스는 이들을 몽땅 한데 모아 자본가라고 불렀다. 자본주의가 막 태동한 때라고 할 수 있었다. 정권의 눈밖에 난 마르크스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던 중 같은 사회주의자 프레드리히 엥겔스입니다. 를 파리에서 만난다. 1844년에 마르크스가 이제 파리에서 엥겔스를 만납니다.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인 엥겔스가 먼저 마르크스를 찾았다. 1845년 독일에서 망명한 몇몇 혁명가들이 의인동맹이란 단체를 구성했는데 그 지도자가 엥겔스였다. 마르크스는 브뤼셀의 망명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열린 1회 대회에서 회원이 되었다. 1847년입니다. 그해 11월 이 단체가 이름을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바꾸고 2회 대회를 런던에서 개최하였다. 이때 두 사람은 공산당 선언을 집필하여 공산주의의 이론과 전술을 압축해서 체계적으로 내놓았다. 공산주의가 역사의 이름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둘은 죽기까지 사상을 같이 하는 협력자로 남았는데 마르크스의 대표적 저서인 자본론도 마르크스가 집필을 마치지 못하고 죽었으나 엥겔스가 이를 완성할 정도였다. 마르크스의 이론은 정치적 측면보다는 경제 측면에서 유용한 학문이다. 사실 마르크스 이론이 정치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경제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학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르크스는 경제적 사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 이론은 독일의 고전 철학, 영국의 고전 경제 철학,
프랑스의 혁명학설은 세 원천으로 한 경제 철학이다.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유물론, 다이얼렉틱 머테리얼리즘이라고 그러죠. 변증법적 유물론. 뭐 이것만 7자만 가지고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하여튼 변증법적 유물론과 이를 역사와 사회에 적용한 사적 유물론, 히스토리컬 머테리얼리즘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이 논리를 사용하여 자본주의 사회적 운동 법칙을 설명하는 경제학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동계급의 계급 투쟁 이론 및 전술을 수립했다. 경제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사회개혁, 정치에까지 발을 뻗은 거죠. 소비에트 러시아의 레닌은 초등학교 장학사의 아들로서 그의 형이 1881년 즉위한 알렉산드르 3세 황제의 암살 계획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일생을 철저하게 공산주의 혁명가로 자처하고 활동하였다. 알렉산드르 3세를 이어 그 아들 니콜라이 2세가 황제가 되었으나 1893년입니다. 23년 후인 1917년 볼셰빅 혁명으로 황제를 비롯한 가족과 그 일족이 불에 타자가 되는 비극을 겪었다. 볼셰비키는 다수파라는 뜻으로 레닌이 자기를 지지하는 정파를 그렇게 불렀다. 볼셰비키라는 말이 다수파라는 뜻입니다. 레닌이 이제 나는 볼셰비키다, 우리가 다수파다 억지를 쓴 거죠. 그에 반대되는 세력은 숫자가 많건 적건 간의 소수파를 뜻하는 민셰비키로 부른다.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러시아 옛 소련입니다. 소비에트 러시아를 세운 레닌은 현실 정치에 마르크시즘을 도입하였다. 농민과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많은 피를 흘리며 혁명을 완성하였지만 국민의 자유는 극도로 억압되었고 굶주림과 생활의 결핍은 조금 더 개선되지 않았다. 그가 죽은 후에도 이런 상황은 60년 이상 계속되었다. 결국 소비에트 체제는 1980년대에 들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다. 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소비에트란 노동자 평의회란 뜻이지만 민주국가의 의회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수기들의 집단이다. 작금의 100% 투표와 100% 찬성으로 우리를 웃기는 북한이나 전원 만장일치의 중국을 생각하면 된다. 그럼 사회주의란 무엇이고 우리 한반도에는 어떻게 소개가 되었을까? 사회주의는 1888년에 영국의 명예혁명과 100년 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산업혁명이 겹치면서 먼저 영국에서 뿌리를 내렸다. 여성의 참정권 요구,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 시민의 정치 참여 등 평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개혁의 목소리가 1900년대 들어 전 유럽에 급속히 퍼져나갔다. 그러나 당시의 정권, 리짐이라고 그러죠. 정권으로서는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영국, 프랑스 등은 사회주의 사상을 점진적으로 체제에 흡수하였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곧 이은 러시아 혁명의 성공으로 러시아의 커뮤니즘, 공산정권이 들어섰다. 계속해서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통일 독일에는 나치 정권이 들어섰다.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리고 군국주의의 일본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탄압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산국가 소련도 사회주의를 압박했다. 식민지 한반도에서도 일부 식자층은 일본 군국주의에 반항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공산주의는 아직 러시아를 벗어나 크게 확산하지 않았고 옛 소련의 국명 소비에트 사회주의 러시아에서 보듯이 소련도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했다. 점진적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서유럽 본류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국가 채택한 경제적 사회주의를 혼동한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넘어갔다. 공산주의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한다. 이는 중국을 오늘날의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한 모택동의 전술이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하다. 이게 이제 모택동의 전술입니다. 선전에 속고 사상적으로 세뇌를 당한 많은 사람이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의 좌파 이념에 빠졌다.
나는 이 좌파 이념에 나중에 소박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는 공산당이 유일한 정당으로서 당 독재를 하는 국가, 이를테면 중국, 베트남, 쿠바 등을 별 생각 없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부른다. 김가 일족이 대를 물려가며 노동당을 통해 1인 독재와 당 독재를 하는데도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라고 한다. 이들은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공산주의 국가일 뿐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공산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은 스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한다. 공화국도 있고 민주도 있고 인민도 있다. 좋은 단어는 모두 끌어서 썼다. 조선이란 명칭은 1946년 북한에 진주한 옛 소련군 장교들이 한반도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이라고는 조선이라는 말뿐이었기에 끌어다 썼지만 따지고 보면 조선은 이성계가 세운 왕조이다. 이 이씨 왕조가 참혹한 김가 왕조로 탈바꿈했다.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있을 때 아버지 형제는 수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다. 지금 새 세상이 왔는데 너는 왜 피난을 가려고 하느냐? 는 형의 말에 형제간의 사상 얘기는 하지 말자는 대화를 끝으로 형제는 헤어졌다. 내 큰아버지는 셋 중 가장 아끼고 똘똘했던 둘째 딸 하나만 데리고 인민군이 점령한 서울로 향했다. 제 큰아버지는 그때 수원에서 이제 둘째 딸, 제 사촌 누나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소식이 끊겼다. 당시 당뇨를 앓고 있던 내 큰아버지는 전란 중에 돌아갔기가 십상이다. 우리는 얼마 동안은 22살 똘똘했던 내 사촌 누나만큼은 혹 북한 어딘가에 살아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지만 그나마도 접은 지 오래다. 내 큰아버지는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김일성이 누군지도 몰랐다. 밋밋한 대한민국보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듣기 좋아서 그들의 피를 끓게 하는 선동에 속아서 그럴싸해 보이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북을 택했다. 내 큰아버지는 가엾게도 공산주의자들의 철저한 위장과 선전에 속았다. 민주라니, 신민이나 백성이 아닌 인민이라니, 왕정이 아닌 공화라니, 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 말들인가. 어머니는 큰아버지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그 초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내 큰어머니 친정은 흑석동에 많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성이 백씨였던 그 일족 중 많은 사람이 좌익에 물들어 월북했다. 감사합니다. 네.